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24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신혜 씨 심경 어땠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사법 체계와 우리 정치 체제에서는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집에 가서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24년 만에 출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기자가 묻자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 어디로 간 겁니까? 네, 김신혜 씨의 재심 담당 변호인을 통해서 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김신혜 씨의 어제 무죄 선고가 오후 2시에 있었고 오후 4시가 넘는 시간에 김신혜 씨는 출소를 해서 고향인 전남 완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완도 전복 등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고요. 밥을 먹으면서 과거 이야기도 하고 수감 생활 이야기도 하면서 좀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같은 억울한 일이 다시는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이야기를 하고 긴 시간이 지났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제 그 남동생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변호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이 수시로 면회를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출소할 때 입고 나오는 옷도 같은 것도 이분이 체구가 작으시니까 누나의 맞는 옷도 이렇게 다 사서 보내고 옥바라지를 동생이 했죠. 김신혜 씨가 지키려고 했던 동생이 이제 25년 동안 김신혜 씨를 그래도 지켜준 거죠. 아까 그래서 당분간 이 남동생 집에 머문다고 했는데 그 동생이 옥바라지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복 남동생이 옥바라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씨에게는 그렇게 남동생 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수시로 면회를 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출소할 때 입을 옷도 준비해 주는 등 옥바라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누나 김신혜 씨의 자백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당시 김신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아버지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진술을 모두 부인을 했거든요. 어허.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 이런 고모부의 말에 아하. 남동생이 이제 감옥에 갈 것을 이제 걱정을 해서 그래서 내가 했다? 네, 맞습니다. 남동생 대신 감옥에 갈 생각으로 거짓으로 자백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이 미안한 마음에 24년간 동안 옥바라지를 해왔다고 하고요. 누나를 옥바라지 해왔던 이 동생은 이런 심경을 전했습니다. 자, 동생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고마운 누나가 24년 만에 나왔습니다.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고요. 이 판결로 인해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기쁘지만 좀 실감이 안 나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궁금한 점 몇 가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재심을 했고 그리고 무죄를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 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수사 당시에 경찰이 영장이 없는 상태로 김신혜 씨 집에서 노트 등의 이 증거물을 압수했는데 이것이 인권 침해이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압수한 증거물 등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뜻이고요. 또한 재심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 진술을 모두 부인했고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이 친척과 경찰관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김 씨가 사건 당시에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도 지금 의문점이 제기가 됐었어요. 왜 사망 원인이 문제가 됐느냐? 수면제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재심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 사건 당시에 검찰이 김신혜 씨가 아버지한테 미리 준비한 양주하고 수면제 30안을 먹였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수면제 30개 그리고 양주를 같이 양주 두 드시겠다. 잔하고 그렇게 마시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심 재판부가 얘기한 게 뭐냐면 사망 2시간 전에 수면제 30안을 먹였다고 했는데 정작 피해자 위장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수면제 30안을 양주 2잔에 타서 먹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주 2잔에 수면제 30개가 들어갈까요? 그렇게 타면 농도가 너무 진해서 과연 이걸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당시에 술을 마신 후에 운동 장애가 나타나면서 의식 수준이 점점 낮아져서 혼수에 이르는 고도 명정 상태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수면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재심 재판부가 판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범행 동기도 의심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일단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이 김신혜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여동생과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 8개를 가입을 한 다음에 해당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감행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앙심이라든가 보험금을 노린 어떤 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심재판부에서 봤더니 김 씨와 김 씨의 여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금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만 가입된 보험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도 있었고 이 중 상당수가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계약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년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문제는 김신혜 씨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신이 이런 행위를 감행하고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게 범행 동기가 과연 됐겠느냐. 이게 바로 재판부의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쟁점이 뭐였냐면 사건 당일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이렇게 살해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다는 것이 경험칙상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적인 범행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무죄 선고가 김신혜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무죄 선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무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죽어서 성폭행범인 딸을 성추행한 범인이 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회복, 그것도 이 사건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 김신혜 씨가 왜 그때 자백을 했느냐?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다른 친척들 얘기를 듣고 아, 동생은 안 돼. 그럼 내가 죽였다고 하자라고 해서 핑계를 댄 게 아버지가 나를 평소에 성폭행했어요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정말 딸이 꾸며낸 거짓말 때문에 딸을 성폭행한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아버지의 명예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24년이 걸렸습니다. 24년 동안 무기징역 선고받고 감옥에서 살았던 겁니다. 24년.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요? 이 보상 문제도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먼저 김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4년의 기간이 돈으로 모두 완전히 보상을 받는다는 거 어렵겠지만 금전적인 배상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국가배상금이라는 건 첫 번째로 뭐냐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가 있었을 때 이것을 국가가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형사보상이라는 것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혹은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이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는 두 가지로 크게 구금 일수에 대한 보상으로 말하는 구금 보상, 그리고 형사재판 진행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 보상도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 윤성여 씨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흰 옷 외투 입고 검은 옷 외투 입고 옆에서 같이 만세하시는 분, 저분이 윤성여 씨랍니다. 저 검은색 외투 입으신 분, 예, 기자하고 그렇습니다. 사이에 서 있는 분. 예, 이 윤성여 씨는 2019년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때 형사보상금이 약 25억 원, 그리고 국가배상금이 약 18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 40여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받았는데 김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복역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윤성여 씨보다 더 많은 위자료,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신혜 씨 측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돼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배상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김신혜 씨 옆에서 함께 만세를 부르는 분이 왼쪽에는 윤성여 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마치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으로 풀려난 분,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장동익 씨라고 낙동강 연쇄 살인 사건에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이 재심을 통해서 풀려난 분이라고 합니다. 무죄는 풀려났어요. 그래도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김 씨가 범인이 아니면 대체 진짜 진범은 누구였을까? 이걸 이제 와서 밝혀낼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만약에 검찰 측에 상소를 하면 2심 또 상고심까지도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재심의 의미가 기존에 잘못 판단됐던 걸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진범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어야지 진정하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이 김신혜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진범을 찾는다는 것이 증거가 많이 소멸돼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2000년 3월 7일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기 때문에 2015년 3월 7일에 시효가 만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2015년 7월 31일에 이른바 퇴안입법으로 그때까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다라고 하면 이 살인죄의 이 시효 자체가 폐지가 돼서 지금 진범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했겠습니다만, 문제는 불과 한 달 차이로 시효가 만료된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진범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